잠깐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뉴스피드를 쭉 내리다가 어떤 기사를 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 느낌. 반면에 내 생각이랑 반대되는 기사를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나거나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출처부터 의심하게 되는 그 느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반응을 내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요. 친구가 카톡으로 링크를 보냈어요. 이거 봐, 완전 충격적이야. 열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기사예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혹시 이 기자 누구야? 어디서 나온 출처야? 이거 그냥 찌라시 아냐? 라고 했나요? 그런데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에 대한 비슷한 기사가 떴을 땐 아무 의심 없이 바로 공유했던 적은요? 이게 단순한 팬심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뇌가 당신 모르게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확증 편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와 만나서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뒤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믿을 때 단순히 사실이니까가 아니라 믿고 싶으니까 라는 이유로 믿게 되는지도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이 안에 꽤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숨어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확증 편향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진실을 찾는 탐정이 아니라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작동한다. 탐정은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려요. 변호사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뒷받침할 증거만 골라오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뇌는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처럼 행동해요.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과 충돌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인지적 경향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왜냐고요? 이게 진화적으로 설계된 기능이거든요. 원시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매일 살아남아야 해요.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호랑이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매번 새로 검토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뇌는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믿어온 것들을 빠르게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발달했어요. 생존에는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근데 스마트폰이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21세기에는요. 이 설계가 오히려 덕이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알고리즘이 당신의 편견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혜진 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오, 이거 흥미롭네? 하면서 끝까지 봤죠. 그 다음날 유튜브를 열었더니 비슷한 영상이 5개 더 떠 있어요. 혜진 씨는 그것도 봐요. 그 다음날은 10개. 한 달 뒤 혜진 씨의 유튜브 피드는 온통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 영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혜진 씨는 이제 확신해요. 맞아, 이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잠깐, 다들이라고요? 사실 혜진 씨가 본 건 알고리즘이 골라준 콘텐츠였어요.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혜진 씨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에코 체인버 혹은 필터 버블이라고 해요. 내 목소리가 벽에 반사돼서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방. 그 방 안에 나는 갇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악의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 더 오래 화면을 보게 만드는 걸 목표로 설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컨텐츠를 볼 때 더 오래 봐요. 더 많이 공유해요. 더 많이 반응해요. 그러니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당신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게 최고의 전략인 거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현실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가짜뉴스는 왜 진짜보다 빠르게 퍼질까요? MIT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트위터에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확산 속도를 비교했는데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6배나 빠르게 퍼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배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정교한 심리학적 이유가 있어요. 가짜뉴스는 대부분 감정을 자극해요. 분노, 공포, 충격, 놀라움. 그리고 우리 뇌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자극을 받을 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잠시 오프라인 상태가 돼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기능이 잠깐 억제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너무 흥분하면 냉정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확증 편향이 더해지면 이미 믿고 싶었던 내용의 가짜뉴스를 봤을 때 우리는 사실 확인을 건너뛰고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돼요. 이거 봐봐, 내가 맞잖아 의 심리예요. 틀렸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건 에너지가 들지만 맞다고 확인하는 건 쾌감이거든요.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약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민준 씨는 K드라마 덕후예요. 최애 배우 관련 기사는 박치는 대로 찾아봐요. 좋은 기사는 스크랩하고 나쁜 기사는 이거 출처 불분명해 라며 일축해요. 팬카페에 들어가면 같은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죄다 그 배우를 칭찬하는 내용들이에요. 알고리즘도 민준 씨에게 그 배우 관련 영상만 추천해주고요. 확증 편향의 교과서적인 사례처럼 보이죠? 근데 잠깐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런 팬덤 활동, 즉 덕질이 단순한 편향의 산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심리적 생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드라마, 케이팝, 웹툰을 즐기는 사람들이 단순히 재미를 느끼는 걸 넘어서 그 콘텐츠와 아티스트에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걸 감정경제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투자하고 그 감정이 자부심과 소속감으로 돌아오는 경험이요. 그리고 이 감정경제는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 커뮤니티, 팬카페, 오픈 채팅방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작동해요. 바로 이 작은 취향 공동체들이 고독한 현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연결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장에서는 경쟁하고 SNS에서는 비교하고 가족과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고 그런데 최애 노래 하나, 최애 드라마 한 편을 함께 보면서 나도 그 장면에서 울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유된 감정 경험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 유대감이 개인의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해요. 위기가 왔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단순한 팬심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덕질이 심리적으로 좋다는 건데 그럼 팬덤 안에서의 확증 편향은 괜찮은 건가요? 이게 바로 이 주제의 핵심 긴장감이에요. 팬덤이 주는 소속감과 정서적 위안은 진짜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작동하는 확증 편향도 진짜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콘텐츠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거부하고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공간 안에서만 뉴스를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팬덤이 에코 체인버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아이돌 그룹의 팬 커뮤니티에서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팬들이 집단적으로 그 정보를 거부하고 반박 자료를 공유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요. 이건 더 이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적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팬덤의 정서적 혜택은 누리되 정보를 받아들일 때만큼은 잠깐 팬 모드를 끄는 거예요. 이 정보가 내 믿음과 이치에서 믿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실이어서 믿는 건지를 한 번만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이 능력은 훈련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 덫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편한 출처를 의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의 뉴스나 채널을 주기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불편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성장하는 신호예요. 편안함 속에서는 편견이 자라고 불편함 속에서는 사고가 자라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틀릴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왜 맞는가가 아니라 이게 왜 틀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역확증 전략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습관이에요. 세 번째는 감정의 온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통쾌하거나 너무 흥분된다면요. 그건 그 정보가 당신의 감정 버튼을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순간이 바로 잠깐 내가 이걸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닐까? 하고 멈춰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아는 것은 다른 목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인지적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뇌는 탐정이 아니라 변호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고 싶은 것을 믿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은 이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가짜뉴스는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이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 취향으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단순한 편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이 고독하고 빠른 세상을 버텨나가는 우리만의 감정 전략이에요. 적질이 가진 치유력은 진짜예요. 단지 그 공간에서도 생각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짜뉴스에 속고 확증 편향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리적 치유와 자기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내가 옳다는 확신만큼 든든한 치료제는 없으니까요. 취향 기반의 작은 모임들이 현대인들의 고독을 달래주듯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는 행위 뒤에는 나를 인정해달라는 간절한 심리학적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력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짜 위안이 주는 유통기한 짧은 행복 대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뇌를 탓하지 마세요. 그 뇌가 당신을 지금까지 살아남게 해준 거니까요. 다만 가끔은 그 뇌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잠깐,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위안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은 역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줬어 라며 또 다른 확증 편향에 빠져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절대 저렇지 않아 라며 방어 기제를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느낌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내 말이 맞지? 라며 누군가에게 가짜뉴스일지도 모를 링크를 공유했던 흑역사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에코체인버,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건강한 비판적 사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읽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멘탈 슈트였습니다.